2014년 파주의 어느 무인텔. 새벽 2시 잠든 도시의 정적을 찢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윙 윙. 302호실에서 울려 퍼지는 정체 모를 기계음. 옆방 투숙객의 항의에 관리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나온 것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대생인데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할 조립식 목재 과제가 있어서요. 관리인은 그녀의 공손한 사과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기톱이 자르고 있던 것이 목재가 아니라 몇 시간 전까지 살아 숨쉬던 한 남자의 몸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4년 파주. 이 도시의 밤은 서울보다 훨씬 일찍 찾아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면 도심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 지역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에 잠기곤 했습니다. 특히 파주 외곽의 낡은 원룸촌은 그 어둠이 유난히도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드문드문 끊어지는 골목길 사이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낮게 흘러다녔습니다. 그해 가을, 그 원룸촌의 한 건물 3층에는 28살의 여성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좁은 방.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의 벽돌 외벽만이 시야를 가득 채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벽지 틈새에서 스며나왔고 장마철이면 천장 구석에서 물이 새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 한쪽 벽면은 그 초라한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화보가 실린 잡지들이 수북해 쌓여 있었고 유명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 사진이 오려붙여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화장대 위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화장품 케이스들이 놓여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저렴한 모조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도 어김없이 좁은 침대에 누워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불을 끈 상태에서 오직 액정의 파란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 위로 서늘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기묘하게 비추며 마치 심해에서 먹이를 유인하는 아귀의 촉주처럼 차갑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적인 리듬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유행하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대화창이 목록을 채우고 있었고 그 대부분은 중년 남성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서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를 꼼꼼히 살펴보며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상대를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시작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수천만 원에 달했고 대부업체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전화기를 울렸습니다. 빚 독촉이 심해질수록 그녀는 더 화려한 것들에 집착했습니다. 마치 무너지는 성벽을 금박으로 덧칠하려는 것처럼 그녀는 허영심이라는 칠로 자신의 비참함을 감추려 했었습니다. 그녀가 채팅 앱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은 실제 그녀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서울의 유명 미술대학을 졸업한 신진 예술가로 포장했습니다. 해외 전시 경력이 있는 촉망받는 작가이지만 예술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상업적인 작업은 거부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고급 카페에서 촬영한 것으로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잔을 기울이는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여러 남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서연의 시선이 한 프로필에서 멈추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민석. 그의 프로필에는 본인이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석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차츰 대화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 세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민석은 그런 그녀의 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서연의 말투는 교양 있고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녀는 민석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척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민석은 중견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서연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돈이 있어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메시지 교환 끝에 민석은 서연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수줍은 듯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민낯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서연에게 민석이라는 남자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을 것이며 그만의 꿈과 걱정거리가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 비친 민석은 오직 자신의 무너져가는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금전적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처럼 그녀에게 민석은 수단이자 도구였을 뿐입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그녀는 천천히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화장품들 사이에 날카로운 물건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것을 스쳤지만 아직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다시 닫은 서연은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파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어디선가 들깨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은 채 민석과의 만남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디서 만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녀의 계획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 속에서 시작된 대화는 이제 현실의 어둠 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상냥한 미소와 달콤한 말로 민석을 파주의 깊은 늪으로 유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4년 가을, 파주의 어느 낡은 원룸에서 한 여자가 액정 불빛 아래 누군가의 운명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듯 아침부터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파주 일대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도로 위를 내리치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고 배수구는 미처 물을 삼키지 못해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났습니다. 민석은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출발해 자유로를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세단의 핸들이 쥐어져 있었고 차량 내부에는 은은한 가죽 냄새와 함께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지만 이날의 날씨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 위로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폭우와 안개가 동시에 찾아온 탓에 시야는 극도로 제한되었고 아차의 미등조차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민석은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약속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채팅으로 만난 그 여자, 서연.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프로필 사진 속 우아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민석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가정도 있었지만 일상은 판에 박힌 듯 무료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서연과의 대화는 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술을 이야기했고 삶의 의미를 논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민석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민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곧 도착한다고 말했고 서연은 약속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석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이 여정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임이 가슴 한켠에서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후 민석의 차는 파주 시내를 지나 외곽 지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알려준 장소는 파주 외곽의 한적한 무인텔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좋겠다며 그곳을 제안했고 민석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배려심 있는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의 편의점 앞에서 민석은 서연을 태웠습니다. 우산을 쓰고 서 있던 그녀는 차 문이 열리자 우아하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매를 강조한 아이라인과 묽은 립스틱이 그녀의 얼굴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고 차 안에는 순식간에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그 향기는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느긋했습니다. 민석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무사히 만나서 다행이에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유리에 떨어지는 빗물을 쓸어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뿌옇기만 했습니다. 무인텔까지는 불과 10분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차 안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은 설렘에 들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연의 가녀린 손을 힐끗 바라보며 자신이 이 여자를 지켜줘야 할 것 같은 묘한 보호 본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예술가라고 했습니다. 세상 물정의 어둡고 순수한 영혼. 민석은 자신의 경제력과 경험으로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의 서연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핸드백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천조각에 쌓인 채 들어 있었습니다. 흉기의 금속 표면은 가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밤 일어날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무인텔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일을 마친 후에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그녀에게 이 남자는 여전히 감정을 나눌 대상이 아니라 목표물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인텔의 낡은 간판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온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량 몇 대만이 드문드문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의 낡은 셔터가 삐걱거리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닫히는 소리처럼 돌이킬 수 없는 문이 잠기는 소리처럼 음산하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그 소리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의 평범했던 인생이 닫히는 마지막 소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처마 밑을 서둘러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자락을 털어내며 서연은 자연스럽게 프론트로 향했습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기에 키오스크에서 방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서연은 302호실을 선택했습니다. 3층 구석에 위치한 방. 그녀가 미리 이 건물의 구조를 파악해 두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자 키카드가 나왔고 서연은 그것을 집어들며 민석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라가요. 두 사람은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서연은 계단을 택했습니다. 계단통의 조명은 희미했고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서연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르며 그녀의 가느다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뒤따라오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밤 자신이 얻게 될 것들의 목록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 신용카드 여러 장, 그리고 차열쇠. 그것들이면 장분간은 빚쟁이들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입니다. 3층에 도착한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어 302호실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키카드를 대자 짧은 연자음이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고 복도의 희미한 조명이 방 안의 어둠을 아주 조금만 밝혀주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뒤를 따라 문을 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방 안은 붉은 조명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넘어선 문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여자의 가방 안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흉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파주의 폭우는 그날 밤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빗소리는 곧 302호실에서 일어날 일들을 세상으로부터 감추는 거대한 장막이 될 터였습니다. 302호실의 내부는 예상보다 더 음침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조명은 붉은 빛을 띤 전구였고 그 빛이 방 전체를 기묘한 색조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가구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방 안을 둘러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가 기대했던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어색함은 금세 희석되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자신의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았네요. 잠깐 씻고 올게요.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씻고 오세요. 민석은 좁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만큼 크고 일정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꺼낸 것은 흉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접혀있던 대형 비닐 시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명하고 두꺼운 재질의 그 비닐은 바닥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서연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비닐을 펼쳐 침대 앞에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떨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동작을 재현하는 것처럼 혹은 정교한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연극 배우처럼 그녀의 손깔림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비닐 시트의 모서리를 가구다리 밑으로 밀어넣고 주름진 부분을 손바닥으로 눌러 펴는 동작 하나하나가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느리고 무겁게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고요함이 자신에게 힘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비닐 시트를 다 깔고 난 서연은 흉기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표면이 붉은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흉기를 손에 쥐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 착 감기는 느낌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욕실의 물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흉기를 등 뒤로 숨긴 채 기다렸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욕실의 물소리가 뒤섞여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들 사이로 서연의 얕은 호흡만이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는 소리, 옷을 입는 듯한 바스락거림이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자세를 바로잡고 얼굴에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여전히 등 뒤에서 흉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상의를 벗은 채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물기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편안했고 눈가에는 기대에 찬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원하게 씻었어요. 당신도. 그의 말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 숨겨두었던 오른손이 번개처럼 앞으로 휘둘러졌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곧이어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날카로운 금속이 그의 몸에 닿았습니다.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은 창밖을 두드리는 폭우 소리에 묻혀 방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렸고 그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 대신 거친 숨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민석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질문들이 그의 눈 속에서 맴돌았지만 대답을 들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확히 서연이 깔아둔 비닐 시트 위였습니다. 그의 체온이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에도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붉은 조명은 여전히 방안을 음산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흉기가 쥐어져 있었고 그 위로 검붉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저 할 일을 끝냈다는 담담함만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민석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이 나왔습니다.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묵직한 지갑. 그녀가 지갑을 열자 수백만 원의 현금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카드들의 한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정도면 당분간은 빚쟁이들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서연은 지갑 안의 것들을 확인하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민석에게 보여주었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자의 만족감, 사냥을 끝낸 포식자의 여유로움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현금과 카드들을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재킷 주머니에서 차 열쇠도 꺼냈습니다. 고급 세단의 열쇠. 이것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 터였습니다. 창밖의 폭우는 조금도 수그러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302호실의 붉은 조명 아래 한 남자의 인생이 끝났고 한 여인의 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것은 오직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밤은 길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순간 공포에 질려 도망쳤을 것입니다. 손에 묻은 피를 보며 비명을 질렀거나 자신이 저지른 일에 압도되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혹은 무작정 현장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의 반응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302호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방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녀는 자신의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은 여전히 축축했고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조명 아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소매 끝을 접어 올리고 머리카락을 정돈한 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인태를 빠져나온 서연은 민석의 차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빗속을 걸어 인근의 대형 마트로 향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그 마트는 무인텔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거리를 걷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는 여자.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책을 즐기는 사람처럼 느긋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서연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환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들어 차가운 한기를 일으켰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카트를 집어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늦은 밤이라 매장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야간 근무를 마친 듯한 사람들이 컵라면이나 음료수를 사가는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며 매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식품 코너가 아니었습니다. 공구 코너.
서연은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상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소형 전기톱. 원래는 정원의 나뭇가지를 자르거나 DIY 목공 작업에 쓰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가격은 15만 원 정도.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청소용품 코너였습니다. 강력한 얼룩 제거제, 표백 성분이 들어간 세정제, 대용량 락스. 그녀는 하나씩 상품의 설명을 읽어보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마치 집 대청소를 앞둔 주부가 효과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여행용품 코너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2개를 골랐습니다. 바퀴가 달린 대형 캐리어. 색상은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열된 대용량 비닐봉지 묶음도 카트에 담았습니다. 카트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전기톱, 세정제들, 캐리어 2개, 비닐봉지. 그것들이 카트 위에 쌓여있는 모습은 기괴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산대를 향해 카트를 밀었습니다. 계산대에는 젊은 여정 점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서연의 물건들을 하나씩 바코드에 찍었습니다. 전기톱이 지나갈 때 점원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하세요? 점원의 물음에 서연은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새로 이사 온 집에 가구를 조립해야 해서요. 직접 만들어 보려고요. 아, 요즘 DIY 인테리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점원은 더 이상의 질문 없이 계속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서연은 민석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4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현금 결제에 점원은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물건들을 캐리어에 나눠 담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그녀가 마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점원은 무심코 그녀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연의 손목에 작은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점원은 그것을 케찹이나 소스 얼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샀는지, 그 손목의 얼룩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밖으로 나온 서연의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개의 캐리어 손잡이를 양손에 나눠 잡고 무인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젖은 보도블록 위를 굴러가며 달가닥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걸으면서 서연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유행가의 멜로디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녀를 여행에서 돌아오는 관광객이나 야간 쇼핑을 마친 평범한 손님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방금 사람을 해친 자의 불안함이나 죄책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분 후 서연은 다시 무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손에는 2개의 무거운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 302호실 앞에 선 그녀는 키카드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그녀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붉은 조명, 바닥에 깔린 비닐 시트,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민석. 창밖의 빗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캐리어를 방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열고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전기톱에 포장을 뜯었습니다. 새 제품 특유의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작동법은 간단했습니다. 서연은 전기톱을 손에 들고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손잡이를 움켜쥐자 손바닥에 딱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윙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곧바로 스위치를 끄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세정제 병들을 욕실 세면대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비닐봉지 묶음은 캐리어 옆에 두었습니다. 빈 캐리어 2개는 바닥에 누워있는 민석의 곁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소품을 배치하는 것처럼 서연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서연은 전기톱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에 대한 집중력만이 그녀의 표정을 지배해 있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그녀는 자신이 사온 도구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새벽 2시. 잠든 도시의 침묵을 찢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무인텔 복도를 채웠습니다.
윙, 윙. 전기톱의 진동은 302호실의 얇은 벽을 타고 양옆 객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벌레가 벽 속에서 날갯짓하는 것처럼 불쾌하고 집요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 소음은 새벽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01호실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중년의 남성이 투숙해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잠자리에 누웠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정체모를 기계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곧 멈추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베개로 귀를 막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30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참다 못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복도로 나온 그는 관리실을 향해 상큼성큼 걸어갔습니다. 1층 한 구석에 위치한 관리실에는 야간 단직을 서는 중년의 관리인이 졸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302호실에서 무슨 공사를 하나요? 새벽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관리인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투숙객의 거친 항의에 그는 멋짐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관리인은 마스터키를 챙겨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위잉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분명 302호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302호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소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인터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목소리는 약간 숨이 찬 듯 했지만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관리실입니다. 옆방에서 소음 때문에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혹시 무슨 작업 중이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리인은 문 너머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조금 열리며 젊은 여자의 얼굴이 틈새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땀이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대생인데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할 조립식 목재 과제가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예의 바르고 교양 있었습니다. 눈매는 피곤해 보였지만 또렷했고 말투에서는 학생 특유의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목재 과제요? 네, 입체 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크기가 커서 집에서는 못하고 여기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끝났으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문틈 사이로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심 어려 보였던지 관리인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과제 때문에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지 않던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이시구나. 근데 옆방 손님이 많이 예민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10분만 더 하면 끝나요. 서연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인은 그녀의 공손한 태도에 더 이상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며 항의했던 투숙객에게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돌아섰습니다. 학생, 힘내세요. 과제 잘 끝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관리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계단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은 문에 등을 기댄 채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아까 급히 내려놓은 전기톱의 손잡이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욕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욕실 안에는 비닐 시트가 바닥과 벽면 일부를 덮고 있었고 그 위로 형용하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환기팬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무거운 냄새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낀 손으로 전기톱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건을 여러 겹 깔고 그 위에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아까보다는 소음이 줄어들 터였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다시 윙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보다 낮고 둔탁한 진동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굳게 다물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좁은 욕실 안은 붉은빛 조명과 기계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환기팬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전기톱의 날카로운 금송음이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이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를 다듬는 정육사처럼 혹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노동자처럼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한 조각씩 해체되어 가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이 전기톱의 스위치를 끄자 욕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장갑 낀 손은 이미 여러 색의 얼룩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검은색 비닐봉지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봉지는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봉지들을 하나씩 들어올려 방에 놓아둔 캐리어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캐리어 2개가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세면대 위에 놓아둔 세정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뒷정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락스와 세정제를 섞어 욕실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타일 틈새, 배수구 주변, 변기와 세면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표백제 특유의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빗소리가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한 탓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닐 시트를 걷어 캐리어에 넣고 사용한 도구들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는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붉은 조명만이 여전히 방을 비추고 있었고 세정제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밤새 작업한 탓에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에서 물로 얼굴을 씻고 가방에서 꺼낸 화장품으로 간단히 얼굴을 정돈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드리고 립스틱을 바르자 조금 전까지 욕실에서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파주의 새벽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서서히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폭우는 어느새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축축한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고인 무릉덩이들이 희미한 새벽빛을 반사하며 반짝이었고 나뭇잎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302호실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어젯밤 들어올 때는 없었던 커다란 캐리어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의 대형 캐리어들은 바퀴가 달려 있었지만 그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서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바퀴가 낡은 카펫을 위를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객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무거운 캐리어 2개를 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캐리어들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서연은 1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쪽 벽면에 달린 거울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작업한 탓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아까 화장을 고친 덕분에 그럭저럭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한 번 더 덧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마치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두르는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비에 형광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가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실 창구에는 아까 밤에 찾아왔던 그 관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졸고 있다가 캐리어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2개의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체크인할 때는 저렇게 큰 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서연은 관리인의 시선을 느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환하게 미소 지으며 관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할게요. 아, 네. 3025 손님이시죠? 관리인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서연의 캐리어로 향했습니다. 2개의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 분명 어젯밤에는 저런 짐이 없었습니다. 짐이 많으시네요? 관리인이 무심코 던진 말에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대 과제. 완성한 작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조립식 목재 조형물이라 부피가 커서요. 아, 그렇군요. 과제 잘 끝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어젯밤에 소란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관리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학생이 과제하느라 고생하는 건데 뭘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캐리어를 끌며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인텔 주차장엔 어젯밤 민석이 몰고 온 고급 세단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에는 밤새 내린 빗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차량의 비상등이 2번 깜빡이며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캐리어를 하나씩 들어 올려 트렁크 안에 실었습니다. 캐리어가 트렁크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2개의 캐리어를 모두 싣자 트렁크는 거의 가득 찼습니다. 트렁크를 닫는 순간 서연은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관리인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서연과 눈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관리인도 담배 든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네, 학생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사이드미러로 관리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과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평범한 미대 학생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인텔의 낡은 간판이 백미러에 비쳤다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파주 외곽 방면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리 답사해둔 곳, 파주 외곽의 한적한 저수지와 야산이 있는 농로.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출근 차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새벽 배송을 나온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제한 속도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지금 경찰에게 걸리면 안 되었습니다. 과속이든 신호 위반이든 어떤 이유로든 차를 세우게 되면 곤란했습니다. 창밖으로 파주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해졌고 도로 양옆으로는 키 큰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젖은 나뭇잎들이 발 안에 흔들리며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 내비게이션 없이도 서연은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큰 도로에서 벗어나 좁은 농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의 울퉁불퉁한 노면 위로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트렁크 안에 캐리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농로를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가자 저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안개가 수면 위로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처럼 몽환적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인가가 없었고 오직 갈대밭과 야산만이 저수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수지 옆 농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자 주변은 고요해졌습니다. 새들의 짖어짐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2개의 검은색 캐리어가 그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캐리어 안에는 어젯밤까지 한 남자의 인생이었던 것,
그의 꿈과 희망,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차마 전하지 못한 마지막 말들이 갈갈이 찢긴 채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캐리어 하나를 끌어내렸습니다. 농로의 흙길 위에서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저수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뜰 터였습니다. 서연은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검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수면 위로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로 시커먼 물이 미동도 없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삼킬 준비가 된 거대한 입처럼 저수지는 고요하게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드문드문 떠있는 부유물들이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저수지 가장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발밑의 흙은 밤새 내린 비에 젖어 질퍽거렸고 그녀의 운동화가 진흙에 빠져들었습니다. 갈대밭 사이를 헤치고 나가자 물가에 닿았습니다. 물풀이 수면 가장자리를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서연은 캐리어를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단히 묶인 검은색 비닐봉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봉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무게를 손으로 가늠하다가 물가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농로 쪽에도 야산 쪽에도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새들만이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봉지를 물속 깊은 곳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풍덩. 둔탁한 물소리와 함께 봉지가 수면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물 위에 떠있던 봉지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기포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부글부글. 크고 작은 기포들이 연달아 터져나왔고 봉지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순식간에 시커먼 물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물결이 잠시 일었다가 곧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현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죄책감도 공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 나머지 봉지들도 하나씩 물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풍덩, 풍덩. 물소리가 연달아 울렸고 그때마다 기포가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봉지까지 던져 넣자 캐리어는 텅 비었습니다. 서현은 빈 캐리어도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캐리어는 잠시 물 위에 떠 있다가 물이 스며들면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아직 캐리어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로 돌아가 두 번째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저수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두 버리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흔적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탄 서연은 저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농로를 따라 되돌아 나와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파주 외곽의 야산이었습니다. 불법 투기가 자주 일어나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 그녀는 그곳도 미리 탑사해 두었습니다. 15분 정도 더 달리자 야산 초입에 좁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곳곳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낡은 가전제품, 건축 폐기물, 생활 쓰레기. 누군가 이곳에 무언가를 버려도 한동안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수풀 사이로 차를 몰아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세웠습니다. 트렁크에서 두 번째 캐리어를 꺼내 열었습니다. 남은 봉지들을 하나씩 들고 야산 곳곳에 흩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은 숲을 깊숙이 던져 넣었고 어떤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마지막 봉지를 버릴 때도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이 무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자 하늘은 이미 밝아져 있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고 새벽 안개도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빈 캐리어를 쓰레기 더미 속에 밀어넣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서연은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밤새 일한 탓에 초췌해진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은 헝그러져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헝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서연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러나 그 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한 인간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아무런 무게도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차. 이 차를 계속 몰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가장 먼저 추적할 것이 바로 이 차일 터입니다. 서연은 파주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서 있고 CCTV가 없어 보이는 골목을 찾았습니다. 적당한 곳을 발견하자 그녀는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열쇠를 뽑아 가방에 넣고 차 안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좌석을 훑어보고 핸들과 기어를 천으로 닦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면 충분할 터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아침 산책을 즐기는 사람처럼 그녀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큰 길에 도착하자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에 올라탄 그녀에게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산이요. 웨스턴돔 쇼핑몰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파주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가방 안에 손을 넣어 민석의 지갑을 만져보았습니다. 현금 뭉치와 신용카드들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수지의 검은 물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야산의 숲을 속에서는 무언가가 흙과 낙엽에 뒤덮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의 서연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쇼핑몰의 화려한 조명과 명품 매장의 진열대만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파주의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한 여자가 죽은 남자의 돈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연은 민석의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302호실에서 그의 주머니를 뒤질 때 지갑과 함께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에는 금이 하나 없었고 케이스는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전화기가 단순한 전자기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석이라는 사람의 디지털 분신이었고 그의 모든 인간관계가 담긴 창구였습니다. 택시가 일산에 도착하기 전 서연은 민석의 휴대전화 전원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패텀.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채팅을 나누던 며칠 동안 민석은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자녀의 이름. 서연은 그 정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패턴을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카카오톡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과 지인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전화 왜 안 받아? 아빠, 내일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사장님, 내일 미팅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석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 딸이 보낸 메시지, 회사 직원이 보낸 메시지. 그 안에는 민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들을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석의 메시지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이모티콘을 사용하는지, 문장을 어떻게 메끊는지. 민석은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가끔 크크크를 붙이며 가벼운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여보라고 불렀고 딸에게는 우리 공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분히 파악했다고 판단한 서연은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여보 미안. 갑자기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겼어. 급한 거래처 문제라 어쩔 수 없었어. 당분간 연락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서연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민석의 말투와 비슷한가?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은 없는가? 그녀는 몇 군데를 수정한 뒤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화해봐. 서연은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미팅 중이라 전화 못해. 나중에 할게. 걱정 마. 아내의 답장은 그 뒤로 몇 번 더 왔지만 서연은 적당히 짧은 답만 보내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많이 대화하면 꼬리가 잡힐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민석이 살아있고 자의로 어딘가에 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주야, 아빠가 갑자기 출장 가게 됐어. 저녁 약속은 다음에 하자. 미안. 회사 직원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지방 내려가게 됐습니다. 며칠 자리 비울 것 같으니 김 부장한테 업무 인수인계 부탁합니다. 하나씩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서연은 민석이라는 사람의 삶 속으로 더 깊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산 사람들을 속이는 귀괴한 연극. 그녀는 그 연극의 유일한 배우이자 연출가였습니다. 택시가 일산 웨스턴돔 쇼핑몰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기 전에 그녀는 민석의 휴대전화를 전원을 껐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원이 꺼진 전화기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켜고 메시지를 보낸 뒤 바로 끄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교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서연은 파주와 일산을 오나가며 민석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다른 장소에서 전화기 전원을 켜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파주의 카페에서, 어떤 날은 일산의 쇼핑몰에서, 어떤 날은 서울 근교의 휴게소에서. 위치가 계속 바뀌면 마치 민석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터였습니다. 메시지 내용도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쁘다, 연락 힘들다는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상황 정리되면 연락할게. 여기 시골이라 통화가 잘 안 돼. 문자로 연락해. 걱정 마. 다음 주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메시지가 계속 오자 일단 안심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살아서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실종 신고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메시지들이 남편을,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보내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귀중한 시간을 자신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민석의 신용카드로 밀린 월세를 냈습니다. 대부업체에 진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오랫동안 눈독들이던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새로 했습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서연은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삶을 손에 넣는 의식이었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상류층의 문턱을 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죽은 자의 돈으로 산 자의 욕망을 채우는 귀괴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디지털 세상에서 유령처럼 떠돌며 가족들에게 거짓 암도를 전했고, 현실 세상에서는 그의 피 묻은 카드가 서연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연극에도 막이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의 가족들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그의 장기 부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카드 사용 내역이라는 결정적인 흔적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쾌락에 취해 있었고, 내일의 위험은 내일의 자신이 감당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명품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서연은 또 다른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점원이 건네주는 카드 영수증에 서명하면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서 수사망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민석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보내는 메시지는 계속 왔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통화를 요청하면 항상 핑계를 댔고 영상통화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말투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아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판단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으니 본인 의사로 자리를 비운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끈질긴 요청에 경찰은 민석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의 카드는 최근 2주간 파주, 일산, 서울 일대의 백화점과 명품 매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총 사용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50대 중견 사업가가 갑자기 출장을 간다면서 명품 쇼핑에 수천만 원을 쓴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카드가 사용된 매장들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 민석의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50대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명품 매장을 누비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고 계산할 때마다 같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급변했습니다. 단순 가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민석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민석 행세를 하며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민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CTV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얼굴을 기반으로 신원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서연, 28세, 파주시 거주. 그녀의 신상을 조사하자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천만 원의 채무, 여러 건의 사기 전과, 채팅앱을 통한 다수의 남성 접촉 이력. 수사관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민석에게 무슨 일인가를 저질렀다고. 그 시각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또다시 쇼핑몰에 와 있었습니다. 일산의 대형 쇼핑몰.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1층 명품관. 서연은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매장을 누비고 있었고 손에는 이미 여러 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으로 들어갈 매장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보성 매장 앞에서 서연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쇼윈도 안에 진열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쇼윈도에서 본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보여주세요. 점원이 반지를 꺼내왔습니다. 1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플래티넘 반지. 가격표에는 8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격표를 보지도 않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손가락 위에서 무지개 빛으로 빛났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점원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지갑에서 민석의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건네는 순간에도 그녀의 손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승인 신호를 보내는 짧은 몇 초 동안 서연은 자신이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빚에 허덕이던 과거는 잊혔고 명품으로 치장한 현재만이 눈앞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점원이 말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원이 반지를 예쁜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서연은 쇼핑몰 안을 둘러보며 다음에 살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귀걸이도 맞춰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장된 반지 상자를 받아든 서연은 쇼핑백에 그것을 넣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쇼핑몰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양손에 든 쇼핑백들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기분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쉬어가자는 생각에 서연은 쇼핑몰 3층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녀는 아래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오가는 사람들, 진열된 명품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서연은 새로 산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카페의 조명 아래서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파주의 서연의 원룸 앞에는 형사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 눈짓을 나눈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그녀가 일산 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원룸 건물 주변의 잠복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형사팀은 일산 쇼핑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카페에서 커피를 다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러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자신의 모습.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쇼핑몰 1층으로 내려가던 서연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쇼핑몰 1층 로비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이겠지.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발을 내딛는 순간 아까 그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연을 앞가로 막았습니다. 김서연 씨 맞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칠까? 모른 척할까?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손에 든 쇼핑백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사가 서연의 손에 들린 쇼핑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의 신용카드로 쇼핑하신 거 맞죠?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을 오가던 사람들이 이쪽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서연 씨,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쇼핑몰의 화려한 조명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가 꿈꾸던 상류층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쇼핑백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명품 상자들이 굴러나왔습니다. 죽은 남자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쇼핑몰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라 차가운 취조실이었습니다. 2015년 의정부 지방법원 파주지원. 법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석의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된 후로 그들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체포들 당시 입고 있던 명품 옷은 이미 압수되었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손가락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며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에 대한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이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2015년 가을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파주의 무인텔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파주 일대에 유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의 아내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자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 환경, 성인이 된 후 만난 남자들에게 받은 상처들. 그녀는 세상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눈물이 뼘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연신 쏟아졌습니다.
그날도 민석 씨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폭행하려 했고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그녀의 연기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일부 방청객들은 그녀의 눈물에 동요하는 듯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스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반응을 눈치채며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제발,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때 검찰 측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 내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파주의 대형마트 CCTV였습니다. 범행 당일 밤 서연이 마트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카트를 밀며 전기톱과 세정제, 캐리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심지어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찰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시신이 무인텔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시신 훼손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러 마트에 갔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범행 직후 이렇게 태연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크린에 두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기톱 구매 영수증의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밤 11시 47분, 소형 전기톱 1개, 14만 9천 원. 검찰이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시신을 훼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정당방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입니다.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산 쇼핑몰의 CCTV였습니다. 서연이 명품 매장을 누비며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받아들고 있었고 보석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쇼핑을 즐기는 피고인의 모습입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악마라고 내뱉었습니다. 민석의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의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서연이 채팅앱을 통해 여러 남성을 물색했다는 증거, 범행을 위해 미리 무인텔과 유기장소를 답사했다는 정황, 범행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족들을 기만한 메시지 기록 등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것이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족들을 기만한 등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의 아내는 딸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의 서연.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씻은 듯이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아니 원래의 얼굴로 돌아온 것처럼.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이 재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도, 반성도, 슬픔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민석의 딸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왜요? 왜 우리 아빠를? 왜? 그 물음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민석은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라 도구였으니까요. 그 질문의 의미조차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정의 문이 닫혔습니다.
파주의 저수지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수사팀이 저수지를 수색하여 민석의 유해 일부를 수습한 뒤 그곳은 다시 한적한 시골 풍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철새들이 수면 위로 날아다니고 낚시꾼들이 가끔 찾아오는 평범한 저수지. 그 검은 물 속에 한 남자의 마지막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인텔은 사건 이후 폐업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간판의 불은 꺼졌고 출입구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302호실의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복도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일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에 무인텔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를, 윙윙 하며 밤새 울려 퍼지던 기괴한 기계 소리를,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후 사람들은 그 무인텔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빨리 합니다. 서연은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가석방 될 수 있을지, 그때 그녀는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빼앗은 한 남자의 인생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석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매년 기일을 개면 저수지 근처를 찾아 꽃을 놓고 갑니다. 딸은 결혼식 날 아버지 없이 버진 로드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영원히 메울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채팅앱 뒤에 숨은 사람의 정체를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화면 속 상냥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과연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허영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